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50대 중반 여성입니다. 딸이 하나가 있고 남편과는 최근에 이혼했네요. 저는 제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러려면 먼저 저와 남편이 어떻게 만났고 또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해왔는지부터 알려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저와 남편은 연애로 결혼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늘 고마웠어요. 아무것도 없는 저를 많이 아껴줬었거든요. 물론 한때였고 금방 변했지만 말이죠. 조금 전에 제가 아무것도 없다고 했잖아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진 것도 없었고 심지어 부모님도 안 계셨습니다. 어린 시절에 다 돌아가시고 저는 할머니 밑에서 컸거든요.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뭐 하나 가진 게 없는 사람, 그게 바로 저였어요. 결혼하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그게 뭐가 중요해. 남편의 그 말이 정말 하늘에서 저를 구원하러 내려온 천사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이 사람에게 내 인생을 다 바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아이고, 이렇게 귀한 사람이 우리 집 며느리로 오다니 내가 복이 이렇게 많다. 남편이 그렇게 좋은 사람일 수 있는 건 바로 시어머니가 그렇게 좋은 분이셔서 가능했던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로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제가 부모님을 어린 시절에 사고로 다 잃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눈에 눈물을 그렁그렁 다시고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네 엄마라고 생각하거라. 알겠지? 그리고 정말로 잘해주셨어요. 정말 우리 시어머니 같은 분은 세상 천지에 또 없을 거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만큼 말입니다. 시어머니에게 마음이 더 갔던 건 시어머니가 처한 상황 때문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시아버지가 일찌감치 새 살림을 차려 집을 나가 두 집 살림하고 있으신 상태에서 혼자 자식들을 다 키워내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정말 한 푼도 집에 가져다 주신 적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 시어머니의 처지에 당연히 더 마음이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집살이도 제가 자처했어요. 같이 살면 아무래도 불편한 점이 많을 텐데 나는 정말 괜찮다. 저는 어른들이랑 같이 사는 거 좋아해요. 불편한 거 정말 하나도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좋은데요? 아휴, 내가 어쩌다 이렇게 너 같은 며느리를 받는지 복이 많다 많아. 혼자 외로우실 시어머니와 함께 산다고 했을 때도 오히려 반대한 건 남편이었지. 저는 정말 좋았거든요. 정말로 좋으신 분이라 아이들도 할머니와 함께 사는 걸 좋아했고 말입니다. 그런 저와 시어머니가 사이가 더 좋아진 건 다름 아닌 남편의 외도 때문이었어요. 남편의 외도를 처음 알게 된 것도 뭐 대단히 제가 캐고 다닌다거나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애초에 숨길 생각이 없었거든요. 우리 동네에 아무렇지 않게 여자를 데리고 오고 제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통화를 하곤 했으니까요. 네 아버지가 있던 행동을 그대로 하냐? 어? 그에 비해 그 자식 아니겠어요? 시어머니에게도 그렇게 막 나가는 사람인데 저한테는 오죽했겠어요. 하루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내가 혼자 시작할 수 있는 돈은 마련해 볼 테니 너는 나가서 네 삶을 살아라. 저런 인간 옆에 있지 말고, 응?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 옆에 있는 것을 택했어요. 할머니까지 돌아가신 다음 이제는 하늘 아래 식구라고는 시어머니와 자식밖에 없었고 저는 그 가족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기 아버지와 똑같이 두 집 살림을 차려 나갔거든요. 차라리 그게 속이 편하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과 싸우면서 정이라는 정은 다 떨어진 상태이기도 했고
또 더 이상 기대하는 바가 없었고 결정적으로 제가 남편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런 인간, 내 인생에서 없는 셈 치자 뭐 그렇게 생각했었으니까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저 그리고 딸아이 이렇게 셋이 함께 오순도순 살았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늘 저에게 미안해했고 남편은 주기적으로 길을 채웠지만 말이죠. 어머니, 가지고 계신 돈 있으시잖아요. 내가 돈이 어딨냐, 어? 아버지가 주신 돈 다 어디 있어요? 그거 생각보다 꽤 되잖아요. 네가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가져갔잖니. 네 누나도 사고치고. 아니, 그게 얼마나 된다고. 얼마나 된다고? 그거 다 모아서 계산해봐라. 지들이 다 가지고 가서 써놓고 어디서 얻는 돈을 내놔라고 있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딱 맞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남편과 시누이는 시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을 조금씩 가져다 써놓고 그건 잊은 건지 시도 때도 없이 시어머니에게 없는 돈을 달라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시어머니에게서 더 이상 돈이 나올 구석이 없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로는 집에 찾아오기는커녕 연락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고 말이죠. 어느 날 시어머니가 한스럽다는 듯 가슴을 퍽퍽 치며 우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저런 것들을 자식이라고. 아이고. 어머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니들 둘 아니었으면 나는 진작에 이 세상에 없을 거다. 아이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더더욱 애틋해져만 갔고 말이죠. 그래서 저축해두신 돈으로 한 달에 생활비 쓸 정도는 되었고 저도 당시에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르바이트의 개념이었지만 어쨌든 세 식구 먹고 살 정도는 되었어요. 비록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말입니다. 가끔 외식을 하러 나가고 집에서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아무튼 저희 세 식구는 나름대로 즐겁게 잘 살았습니다. 이대로라면 10년, 20년 더 함께 살아도 정말 좋겠다. 그렇게 생각될 만큼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는 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불행은 늘 행복한 뒤에 오잖아요. 그 시기도 저희 가족이 정말 행복해하던 시기였어요.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딸아이 저 이렇게 셋이 함께 여행을 다녀오기로 계획을 짰던 시점이었거든요. 어머니,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며 시어머니를 불렀는데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디 외출하셨나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기분 아시나요? 어딘가 불길한 기분이 본능적으로 들 때 말입니다. 그때가 그랬던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한 예감이 적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정말로 좋았을 텐데 말이죠. 어머니. 바로 119에 신고하고 빠르게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셔갔지만 이미 많이 늦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깨어나셔도 제대로 일상생활을 하거나 말하고 먹는 등의 행동들을 할 수 없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빌고 빌었던 것 같아요. 제발 깨어나시기만 하세요, 어머니. 라고 말이죠. 병간호는 내가 다 할 테니 제발 눈만 뜨시라고요. 하지만 시누이와 남편이라는 작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본인들은 자식들인데도 말입니다. 이대로 깨어나시면 누가 책임을 져? 당신은 너무 현실을 모르고 무턱대고 그런 말을 하는데 의사 말 못 들었어? 본인이 걷지도 말을 하지도 제대로 먹지도 못할 거라는데 똥오줌 다 받아내는 수발을 누가 들 건데? 그리고 그 돈은 그건 다 어쩔 건데? 내가 모셔요. 내가 모신다고. 자식이라는 인간들이 그대로 어머니가 세상을 뜨셨으면 하고 바라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다 분하고 억울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어머님이 이대로 눈을 감지 않으셔야겠다는 마음이 더더욱 간절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바람이 하늘에 닿은 건지 어머님은 며칠 뒤에 눈을 뜨셨어요. 하지만 기적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의사의 말대로 어머님은 본인의 의지대로 화장실에 가거나 먹거나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되셨어요.
정신은 또렷하셨지만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들어둔 보험으로 인해 병원비나 이후에 병간호를 하는 과정에서 들게 되는 돈 자체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물론 그 돈마저 탐을 내는 시누이와 남편이 있기는 했지만 제가 엄포를 놓기도 했고 시어머니가 정신은 또렷하셨기 때문에 함부로 가져갈 수는 없기는 했어요. 나중에 사망보험금 나오면 그거나 누나랑 나랑 정확히 나눠. 너나 더 가져갈 생각하지 마. 그런 말을 시어머니가 누워 계시는데 시어머니 앞에서 했으니까요. 나가서 해요. 그런 말은. 하여간 유난이야. 누가 보면 지 엄만 줄 알겠어. 정말 인간이 먼저 되라는 말은 남편과 시누이를 보면서 쓸 수 있는 말이구나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도 틈만 나면 저에게 내가 미안하다, 저런 것들도 자식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시어머니는 그래도 손과 눈은 뜻대로 움직이실 수 있어서 글을 쓰거나 눈짓으로 대화했어요. 그렇게라도 오래오래 살아주시기를 저는 간절하게 바랐습니다. 긴 병에 장사 없다고 하는 말을 많이 듣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는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약 10년 정도를 더 살다 하늘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대단하다고들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아픈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에서 똥오줌을 다 받아가며 10년을 병간호를 할 수 있었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말이죠. 오히려 더 살다 가셨으면 하고 바랐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남편과 시누이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이런 대화를 나누더군요. 징그러운 양반, 정말 오래도 살았네. 나는 그 일 있고 오래 버티시면 한 3년 버티실 줄 알았는데 10년을 더 사시다 가시냐. 자식들 고생하는 건 생각 안 하고. 정말 어이가 없다 못해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고생? 누가 고생을 했나요? 1년에 한두 번 찾아와서는 옆에서 재산이 어쩌네,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시나 이런 소리나 하다 돌아간 인간들이 인제 와서 고생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코미디 아닌가요? 고생? 대체 둘이 뭘 했다고 고생이라는 소리를 해요? 제가 참다 못해 그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른 거야? 아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누가 고생을 했는데요? 병간호 했다고 지금 유세 떠는 거야 뭐야? 요새 떨 생각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도 하지도 않으신 분들이 고생거리는 게 너무 웃겨서요. 요새 떠는 거 맞네. 당신은 좀 닥쳐. 제 그 말에 남편은 순간 놀란 듯 보이기는 했습니다. 저는 평생 가야 남편한테 닥치라는 둥 하는 욕설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자식이 두 집 살림을 차리는 걸 알았을 때도 말이죠. 이제 엄마 돌아가셨다고 막 나가나 보네? 누나가 참아. 어차피 이제 남남될 사이인데. 그러네. 이제 한 가족도 아니게 될 건데 뭐. 어디까지 하나 싶은 마음으로 그런 두 사람을 가만히 지켜봤던 것 같아요. 이제 나가 우리 집에서. 그래. 이제 옳게도 이 집에 붙어 있을 이유가 없어졌잖아. 필요 없어졌으니까 갈 길 가자고. 물론 이럴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저에게 나가라고 할 게 뻔하긴 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나올 사망보험금이나 지금 집 이런 걸 저 없이 둘이서만 정리하고 싶을 게 뻔했으니 말이죠.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도 번번하게 저에게 너는 어머님 재산 욕심내지 말라는 말을 해왔던 사람들이었으니 말이죠. 저 인간만도 못한 자식들. 아휴, 우리 자식들도 저럴까봐 내가 겁이 난다니까. 주변에서 시누이와 남편을 욕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들은 이미 그런 건 상관없어 보였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시어머니의 보험금과 집이 더 중요했을 뿐이죠. 내가 당신 두 집 살림 차린 걸로 이혼 소송 걸면 어쩔 건데? 그리고 그동안 두 사람이 어머님 병간호는 하나도 하지 않은 걸로 걸고 넘어지면 어쩔 거냐고. 네가 아무리 그래봐야 어차피 어머니 자식은 우리야. 우리가 다 가져가게 되어 있으니까 괜히 힘 빼지 마. 그리고 두 집 살림? 그거는 내가 위자료 줄게. 됐지? 사실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라고 해봐야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결혼 생활 내내 벌어온 돈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재산 분할이라고 해봐야 그것도 얼마 되지 않았고 말이죠. 아무리 억울하고 그들이 아무리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라고 해도 어찌되었든 시어머니의 자식들이었으므로 시어머니의 재산은 그들에게 가는 게 법적으로 맞았습니다. 우리가 다 알아보고 하는 말이니까 옳게도 괜히 힘 빼지 말고 좋게 마무리해. 한 푼이라도 더 받고 나가고 싶으면. 사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너무 괘씸해서 뭐라도 하고 싶었지만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도 이제 이야기해드릴게요. 제가 순순히 물러나자 그들은 약간 의외라고 생각하는 듯 했지만 이내 이게 웬 떡이냐 하는 마음으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신나게 자신들이 받을 재산들을 계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정말 같은 인간으로서 환멸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있을 수 있지? 하는 생각과 함께 이미 떠나고 없는 시어머니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저런 자식들도 자식이라고 그래도 마지막 가시는 길에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기고 가셨었거든요. 그들이 한 가지 모르는 사실이 있었어요. 그렇게 돈을 좋아하는 그 두 사람이 알았다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못했을 사실입니다. 짐 빼러 안 와? 설마 뭉갤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 시어머니의 집에 있는 제 짐을 하루라도 빨리 빼라고 닥달하는 전화를 받고 시댁으로 갔어요. 그냥 간 게 아니기는 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올케차야? 제가 시어머니 댁에 제 차를 끌고 갔거든요. 그리고 그 차를 본 두 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입을 떡 벌렸고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 봐도 어마어마하게 비싸 보이는 외제차였으니 말입니다. 게다가 차에 대해 줄줄이 꿰고 있는 남편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을 거고요. 이거 2억짜리 차잖아. 뭐? 2억? 네, 제가 끌고 간 차는 2억짜리 외제차였어요. 자, 이제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이 제가 그 돈이 어디서 났나, 어떻게 그렇게 비싼 외제차를 끌고 나타날 수 있었나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사실 남편과 시누이 몰래 따로 챙겨둔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닌 아주 큰 재산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준 땅이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이 있다는 건 두 사람은 몰랐어요. 시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하더군요. 내 자식들이지만 그놈들은 인간이 덜 됐어. 이건 자네가 가지고 있다가 그놈들 하는 거 봐서 주든 말든 해. 라고 말이죠. 시아버지는 진작에 자기 자식들이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꿰뚫어 보신 겁니다. 얼굴도 모르는 시아버지지만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옛날 분이신데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며 자기 재산을 몰래 남긴 것 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시어머니가 몰래 받은 시아버지의 재산인 땅은 시어머니가 아파 누워 계시는 동안 천천부지로 올랐어요. 그 근처가 재개발되면서 값이 많이 뛴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외출을 했다가 집으로 들어왔는데 시어머니 간호를 해주시는 분 말고 다른 분이 한 분 더 계시더라고요. 며느님 되시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시어머니의 오래된 지인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부탁으로 오랜만에 찾아왔다고 말이죠. 시어머니는 그 땅을 팔아서 저에게 주고 싶다고 하셨다더군요. 그런데 그러려면 문제가 조금 복잡해지기는 해서요. 나중에 유류분 소송이나 이런 문제로 온전히 며느님에게 재산이 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회로 저에게 재산을 주셨다가 며느님에게 건물을 사주는 방식으로 물려주고 싶다고 하시는데 시어머니는 남편과 시누이에게 자신의 재산이 가지 않을 방법을 고민하시다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되셨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그런 식으로 재산을 증여하게 되면 나중에 혹여나 문제가 생길 방법을 그나마 차단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놈들한테 재산을 주기는 죽기보다 싫으시대요. 시어머니의 그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되기는 했습니다.
저라도 신우이와 남편에게는 주고 싶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들이 내가 남긴 재산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걸 생각만 해도 속이 뒤집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시어머니가 주기로 하는 걸 순순히 받겠다 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저도 그들에게 시어머니의 재산이 가는 건 정말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땅을 팔아 그 지인분의 명의로 건물을 샀고 그리고 그 건물을 저에게 주는 방식으로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물론 증여세는 더 많이 들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시누이와 남편에게 재산이 가는 일이 없게 하고 싶어 하시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너무나 완고했어요. 그렇게 재산을 완전히 정리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시어머니는 세상을 뜨셨습니다. 마치 본인이 갈 날을 미리 알고 정리를 하신 것처럼 말이죠. 물론 그것 말고도 본인의 보험금이나 집에 관련된 것도 시누이와 남편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싶어 하셨지만 그 부분은 아무래도 무리가 있기는 해요. 해야 할 절차도 더더욱 복잡했고 말이죠. 그래도 아마 조금 더 사셨으면 그 부분도 다 정리하고 가셨을 겁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주기 싫어하셨거든요. 남편과 시누이는 그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니 그날 제가 외제차를 끌고 나타났을 때 눈을 그렇게까지 휘둥그레졌던 거겠죠. 이게 뭐야? 너 어디서 사기당했니? 아니면 사고 치고 다니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돈으로 내가 산 내 차야. 네가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비싼 차를 타? 그게 왜 궁금해? 그리고 내가 그걸 왜 알려줘야 하는데? 남편은 답답한지 자기 가슴을 쾅쾅 하고 치더군요. 그도 그럴 법한 게 시어머니의 보험금과 그 집을 다 합치더라도 시누이와 반반하고 나면 본인에게 떨어지는 돈은 2억이 조금 넘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억짜리 차를 끌고 왔으니 말이죠. 네가 돈 나올 구석이 없다는 걸 내가 뻔히 아는데. 내가 너한테 돈 빌렸니? 아니면 설사 사기를 당했다고 해도 이제 남남인데 대체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그래도 한때 남편인데 그것도 못 물어봐? 남편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너랑 내가 같이 산 게 일수로 치면 며칠이나 된다고 이래. 어? 왜? 내가 돈이 많으면 뭐 어쩔 건데? 같이 다시 살기라도 하게? 남편은 그런 제 말에 입을 다물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을 조롱했습니다. 겨우 2억 좀 넘는 돈으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입이 찢어진 걸 보니까 진짜 가짱키 그지없다. 내 차는 2억짜리 차인데. 그런 저와 남편을 보고 있던 시누이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게 올케차가 맞기는 해? 어디서 빌려온 건 아니고? 그러면 그렇게 믿으시던가요? 아니, 그런 차를 뽑을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저에 대해서 얼마나 아신다고 그래요? 1년에 한두 번 찾아와서는 되지도 않는 소리만 짓거리고 가는 정도로만 얼굴 봐놓고. 궁금해 죽겠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남편과 시누이에게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 나 건물주야. 뭐? 어쩌다 건물주까지 됐네? 당신은 정말 아깝겠다. 나랑 계속 같이 살았으면 건물주 남편이 됐을 텐데. 아, 아니다. 내가 그렇게 안 두고 쫓아냈겠지만 어디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돈으로 그 여자랑 평생 잘 먹고 잘 살아봐. 그래봐야 나한테는 푼돈이지만. 그렇게 말하고는 집으로 들어가 본격적으로 제 짐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다 버려도 상관없는 것들이었지만 그들을 약 올릴 목적으로 온 거였기 때문에 최대한 천천히 짐을 챙겼어요. 그러는 동안 시누이는 제가 입고 온 옷이나 신발 그리고 들고 온 가방까지 싹 다 눈으로 확인하고 있더라고요. 그 가방 1,000만 원 넘는 건데? 뭐? 가방이 1,000만 원? 저 신발도 엄청 비싼 명품이잖아. 야, 아니 여보, 나랑 이야기 좀 해보자. 어?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대체. 내가 너랑 할 이야기가 어딨냐. 그리고 여보라니. 우리 이혼했잖아. 남편이 그렇게 다급하게 저를 붙잡는 걸 저는 처음 봤어요. 아니, 그래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는 설명을 해줘야지.
내가 너한테 그런 설명을 왜 해야 하니? 그리고 알아서 뭐 하게. 어딘 네 몫이라도 있을까봐? 그런 건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시어머니의 물건들을 하나둘 챙겼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간 것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이들이 집을 정리하면서 시어머니의 물건도 죄다 가져다 버릴 것 같아서요. 저들 손에 시어머니의 물건이 버려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쓰레기 가져다가 뭐하게? 두 사람한테는 쓰레기일지는 몰라도 저한테는 소중한 어머님의 유품이거든요. 정말 끝까지 착한 사람인 척하네. 당신들 같은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겠죠. 나 같은 사람이나 시어머니 같은 분을 이해 못할 인간들이니까. 야, 왜? 뭐요? 신우이가 흠칫하고 놀라더군요. 제가 그렇게 크게 본인에게 직접 지르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게다가 지금 제가 두르고 하고 간 것들을 보면 함부로 대할 수 없기는 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기보다 강해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는 한없이 쪼그라드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이 그 경험을 구분짓는 가장 결정적인 조건은 바로 다름 아닌 돈이었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지금 그 누가 봐도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내 돈이 어디서 났는지 뭐 그런 거 궁금해 하실 테지만 저는 이야기해주지 않을 거예요. 평생 그렇게 궁금해하면서 사세요. 그리고 보험금이든 이 집이든 저한테는 푼돈일 뿐이니까 알아서들 하시고. 여보. 그깟 푼돈으로 아둥바둥 이러고 있는 거 웃음네 진짜. 딱히 제가 돈이 많아져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아니었어요. 5억. 신우이와 남편이 저를 내쫓고 자기들끼리 가르기로 한 돈의 액수가 5억이었습니다. 큰 돈이죠. 저도 큰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의 인격을 짓밟고 또 인간 말종의 짓들까지 해가면서 가져야만 하는 돈의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렇게 해도 되는 액수의 돈은 없지만 말입니다. 저는 그들을 실컷 비웃고 조롱하고 시어머니의 유품들을 챙겨 집으로 왔습니다. 집도 이사를 한 다음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유언 중에 하나가 이거였거든요. 너랑 우리 손녀는 나 가고 나서 좋은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 집도 충분히 좋은 집인데요. 아니, 더 좋은 집 말이다. 내 소원이야. 내가 남기고 가는 돈 아끼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좋은 곳에 살면서 그렇게 지내라. 꼭.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의 진심이 너무나 잘 느껴져서 눈물이 났던 기억이 있네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사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그 집을 몰랐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사는 집을 알아낸 것 같더라고요. 돈에 관해서는 정말 집요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집에 그렇게 들어오라고 해도 말 안 듣고 얼굴 한번 보기 힘들더니 요즘은 자주 보네? 제가 남편을 보고 빈정거렸어요. 나는 설명을 들어야겠어. 네가 뭔데 내 돈에 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 하냐고. 말이 안 되잖아. 나는 네 사정과 상황을 뻔히 다 아는데 네가 그런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그렇게 비싼 차를 끌고 다니냐고. 다 알면? 뭐가 달라지나? 남편이 저를 빤히 바라보더군요. 나는 그 무슨 일이 있어도 너랑 다시 합칠 생각이 없고 이제 너랑 나는 명백히 남남인데 내가 돈이 얼마가 있던 너랑 무슨 상관이라고 그래? 언제는 관심도 없었으면서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정말 역겹다. 남편이 저를 빤히 바라보다 뭔가 결심한 듯 말을 하더군요. 영 찝찝해서 그러지. 뭐가 찝찝한데? 그거 우리 엄마 돈이지? 뭐 남편과 시누이 처지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법하다고 생각하기는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제가 돈이 이렇게나 많이 생긴 거니까요. 하지만 그들도 명백한 증거는 없으니 뭐라 캐물을 수 없었던 거겠죠. 아닌데? 말이 안 되잖아.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시자마자 이렇게 된 것도 너무 이상하고.
이상하든 말든 당신 돈 아니니까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잖아. 우리 어머니 돈이면 알아야지. 웃기네. 우리 어머니 같은 소리 한다. 설사 어머니 돈이라고 한들 당신이 그걸 왜 알아야 하는 건데? 1년에 한두 번 찾아와서는 요양원에 보내면 돈이 드느니 어쩌니 미리 재산 다 정리하라는 둥 노인네 언제 죽나 이런 소리만 해댄 인간이? 그래서 어머니 돈 맞다는 거지? 남편은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냥 제 돈이 시어머니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에 완전히 꽂혀서 말이죠. 아닌데?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났냐고. 어머님이 이 돈이 어디 있으셨냐고 그럼. 제 말에 남편이 입을 다물더군요. 시어머니가 그 정도의 재산이 있다는 건 남편과 시누이 모두가 다 모르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시어머니가 그들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그동안 말도 하지 않은 채 숨겨온 재산이었으니까요. 남편은 그 돈이 시어머니의 돈이라는 증거가 딱히 없으니 일단 돌아가더군요. 그리고 남편과 시누이가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가진 어마어마한 재산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도 또 받아들일 수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욕심 많은 인간들에게 그 돈은 엄청나게 탐나는 돈이었을 겁니다. 법적으로 태클 걸 만한 부분은 아무것도 없을 테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염려가 아니라 그냥 귀찮게 할 것 같아서 걱정되는 거죠 뭐. 그리고 제가 걱정했던 그 부분은 정말 적중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저를 귀찮게 했어요. 아니, 그 돈이 어디서 나서 네가 건물을 사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어머님이 돈이 있으신 건 말이 되고요? 엄마가 몰래 어디 꽁쳐둔 돈이 있었나 보지. 안 그래도 이상했어. 아버지가 돈 한 푼 없이 그냥 그렇게 돌아가신 게 말이 안 되는 거였는데. 그치. 내가 알기로도 아버지 재산이 좀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그게 아버지 재산이었으면 우리한테도 자격이 있는 거니까 당연히 돌려줘야지. 당당하면 그 돈의 출처를 왜 못 밝히는 건데, 어? 너도 당당하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잖아. 남편과 시누이는 제 돈이 시어머니에게 받은 거라고 이미 확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듯 했어요. 제 뒷조사도 하는 것 같았고 말이죠. 그리고는 결국 알아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시어머니의 재산을 증여받았는지 말이죠. 내놔. 뭘? 우리 어머니 돈 내놓으라고. 이 앙큼한 기집애가 우리 엄마 돈으로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우리한테는 그동안 모른 척한 거였네? 정말 뭐 이런 게 다 있지? 그게 왜 어머니 돈이에요? 제 돈이지. 너 미쳤냐? 어? 우리 엄마가 너한테 준 돈이잖아. 그니까 어머님이 나한테 주셨으니까 내 돈이지.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며 달라고 우기는 거 보면 말이죠. 무슨 미친 사람들처럼 같은 말만 반복해서 할 뿐이었습니다. 내 돈 돌려내라고. 그게 왜 그쪽 돈이냐고요. 제 돈인데. 우리 엄마 돈이잖아. 그 너희 엄마가 니들 주기 싫어서 나한테 그렇게 증여해 주신 거잖아. 얼마나 자식들한테 한 푼도 주기 싫었으면 그런 방법까지 생각해내서 며느리한테 전 재산을 주실 생각을 하셨을까? 니들은 반성도 안 해? 어? 아니 본인들이 얼마나 잘못 살았으면 엄마가 얼마나 우리를 미워하셨으면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한 푼도 자식들에게 주지 않고 그렇게 어려운 길로 돌아서 며느리한테 다 줄 생각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아닌가요? 그리고 본인들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되돌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그들은 그럴 생각이 정말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반성을 단 하나도 하지 않는 그 태도에 저는 더 치가 떨렸고요. 내가 당신들한테 내 돈을 줘야 할 이유도 의무도 없으니까 둘 다 헛꿈 꾸지 말고 돌아가요.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 저는 지킬 겁니다. 엄마가 무슨 말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의 일이었어요. 자기 재산을 제 앞으로 우회해서 증여를 다 마친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만히 저를 부르시더군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었습니다. 손으로 다 쓰셨기 때문에 다 남아있었거든요. 아가,
나는 내 재산이 그놈의 자식들에게 가는 게 정말 싫다. 그것만 생각하면 밤에 자다가도 벌떡 깬다. 힘들게 한자 한자 쓰시는 어머니를 보고 제가 이렇게 대답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절대 안 줄게요. 제가 다 지켜낼게요. 약속했다. 그럼요. 약속했어요. 그 삐뚤삐뚤한 글씨체로 적힌 어머니의 말씀을 그들에게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보고 깨닫는 바가 단 하나라도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잠시 움찔했을 뿐 깨닫는 바가 없어 보였어요. 우리 어머니 되게 징글징글하네. 그러기나 말이다. 뭘 이렇게까지 하셨다니.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자기 자식들인데 우리한테 이러는 거 미안하지도 않았나? 기가 차더군요. 다른 건 다 참아도 그런 식으로 시어머니를 욕하는 건 정말이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것들이 말이죠. 자식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냐고요? 징글징글하다고요? 지금 그 말을 두 분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세요? 네? 우리가 뭐 사람이 뻔뻔해도 정도가 있지. 본인들이 어머니께 한 짓은 생각도 하나도 안 하고 어머님 재산 못 받았다고 이렇게 난리치는 거 정말 천벌받아요. 어머님 그렇게 누워 계실 때 제대로 병간호 한 번을 하기로 했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 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자기들이 한 짓은 생각을 못해? 우리가 잘한 건 없지만 그래도 그 정도로 잘못한 건 또 모르겠는데. 그리고 부모면 자식이 조금 모자라도 다 품어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 정도로 잘못한 걸 모르겠다고? 부모가 그 정도는 다 품어줘야 한다고?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딨어요. 그리고 니들이 한 짓 정말 내가 하나하나 다 읊어줘? 어? 남편과 시누이는 그런 말로 재산을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기는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본인들이 잘못한 것을 알려주고 또 오죽했으면 시어머니가 그러셨을까 하는 말을 해도 소용이 정말이지 하나도 없었어요. 백방으로 변호사들을 만나며 저에게서 다시 재산을 빼앗아 갈 방법만 궁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함부로 소송을 걸거나 하기도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런 소송은 만약에 본인들이 지면 상대방 쪽 변호사 수임료도 본인들이 다 내야 했기 때문일 거예요. 돈이라고 하면 벌벌 떠는 사람들이었으니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저에게 접근해 오더군요. 바로 남편이 말이죠. 딸아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가 오늘 나 찾아왔었어. 아빠가? 왜? 몰라. 갑자기 잘 지내보자면서. 내가 그래도 자식인데 너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라도 아빠 노릇을 좀 하고 싶다던데? 웃기시네 정말. 속이 훤히 보이는 짓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설득으로 돈을 내놓을 것 같지 않자 다시 저와 합치고 싶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 집 살림을 차려나간 그 여사와는 자식이 없기는 했어요. 뭐 그게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었지만요. 그 상간녀가 저를 찾아왔더군요. 돈으로 오빠 다시 꼬시는 거예요? 네? 내가 누굴 꼬셔요? 그게 아니면 오빠가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왜 해요? 이제 와서 조강지처 어쩌고를 왜 하냐고. 이보세요. 저는 꼬신 적도 없지만 설사 다 정리하고 온다고 해도 받아줄 생각도 없어요. 그쪽 같으면 거의 20년이 가까운 세월을 딴 살림 차려서 집에는 몇 번 들어오지도 않은 남편을 다시 받아주겠어요? 게다가 나는 이제 돈도 많아서 아쉬운 것도 없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와서 왜 이러느냐고요. 내가 가진 돈이 아쉬운가 보죠. 당신보다 내가 가진 돈이 더 중요한 거 보네. 제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 상간녀는 잠시 입을 다물더군요. 그러고는 저를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왜 이러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10수년을 함께 산 남자가, 그래도 정이 많이 든 남자가 돈 하나 때문에 자기를 버리고 간다는데 그 남자가 아니라 저에게 와서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는 게 너무 우스웠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끼리끼리 지들 수준에 맞는 것들이 잘 만났다고 말이죠.
그 오랜 세월 쌓인 정도 그렇게 쉽게 버리는 남자. 뭐가 좋다고 나한테 와서 이렇게 난리를 쳐요? 그쪽은 정말 자존심도 없어요? 왜 그렇게 사냐고. 상간녀는 이를 꽉 깨물 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남편이 본격적으로 저에게 접근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도 결국에는 가족뿐이더라. 조강지처랑 자식이 최고지. 당신도 남편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을걸? 여자 둘뿐인 집에 나 같은 남자도 딱 있어야지. 너 같은 남자는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이로워. 아, 여보. 내가 왜 네 여보냐니까? 진짜 보자 하니까 이 인간이? 아무리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도 남편은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돈이 그만큼 커 보였나 보더라고요. 뭐 그만큼 금액이 크기는 했지만 말이죠. 그리고 신우이는 틈만 나면 제 명의로 된 그 건물을 드나든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드나들기만 하면 다행이게요.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며 여기저기 입을 대고 다녀서 정말로 신우이가 주인인 줄 아는 세입자들도 알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경찰에 신고를 한 적도 있습니다. 내가 내 건물에서 그러고 다니는 게 뭐? 그건 제 건물이에요. 우리 엄마 건물이니까 내 건물이지? 제 명의로 된 제 건물입니다. 그 정도면 정신병이니까 치료받아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자꾸 이러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한 번만 더 신고 들어오면 제대로 처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러지 마세요. 에? 신우이는 그날 이후로는 건물에는 더 이상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포기는 하지 않고 계속 재산을 나눌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기는 했고 말이죠. 그 사람을 알지만 아마 평생 포기 못할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괴롭겠죠. 처음에는 그 두 사람이 알게 되어서 굉장히 피곤해졌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 두 사람이 알게 되어서 그걸로 인해 가지지 못한 가질 수 없는 돈을 생각하며 평생을 괴로워할 테니 어떻게 보면 잘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딸아이도 남편에게 크게 한마디 했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평생 아빠라는 걸 가져본 적도 없고 있다고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또 가지고 싶지도 않아. 엄마가 좋아하는 다른 아저씨를 데리고 와서 아빠라고 하면 뭐 그건 오케이지만 그게 아빠인 건 싫어. 바란 적도 없고 앞으로도 바랄 일도 없을 테니까 다시는 나 찾아오지 마.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알아서 더 역겨우니까. 라고 말이죠. 자기 자식에게 그런 말까지 들어가는 삶이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게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아서 말이죠. 남편은 딸아이에게서 그런 말을 듣고서도 포기를 몰랐습니다. 결국 그 상간녀와는 완전히 갈라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헤어지면 죽을 것 같이 굴어놓고서는 돈 때문에 한 번에 헤어진 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받아줄 마음은 정말 손톱만큼도 없었지만 말이죠. 다른 남자를 만나는 척을 해봐. 그렇게까지 해야 해? 그게 지팡일 수도 있어. 자기보다 잘나고 등치도 크고 그런 남자를 네가 만나고 있으면 너한테 그렇게 함부로 못할걸?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고 또 제 주변을 서성거리는 남편을 정말 꼴을 보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의 유언장을 써주고 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 때 자주 배웠던 변호사분이 남자분이시고 아내와는 사별하신 분이었거든요. 뭐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다 이런 건 아니기는 했지만 그래도 종종 만나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곤 했었고요. 그리고 일부러 그런 장면들을 남편이 목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남편이 제대로 오해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 변호사 놈이랑은 언제부터 그런 사이야? 그게 너랑 대체 무슨 상관인데? 그런 사이던 아니던. 50 넘은 여편 애가 어디 그렇게 몸을 함부로 굴리고 말이야. 애 보기 부끄러지지도 않아? 정숙하게 살아야지. 그게 지금 네가 할 말이라고 생각하니? 남자랑 여자랑 같아? 뭐가 다른데? 너는 평생을 그렇게 두 집 살림을 차려놓고 나는 친구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하는 것도 안 된다고? 그놈도 결국에는 네 돈 때문에 접근하는 거야. 너는 뭐 다르니?
너도 내 돈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 남편은 입을 꾹 다물더군요. 본인도 내 돈 때문에 그러는 거면서 참 뻔뻔하기도 했습니다. 하긴 그렇게 뻔뻔하니 그 오랜 세월 그런 짓을 하고 또 지금도 이럴 수 있는 거겠지만 말이죠. 저는 그런 신우이와 남편에게 굴복할 생각은 추워도 없습니다. 더 약을 올렸으면 올렸습니다. 보란 듯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끌고 또 딸아이와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두 사람이 배가 아파서 뒤집히는 걸 보게 되었고 통쾌했습니다. 신우이는 결국 그 건물이 자기 거라고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면서 돈을 빌리고 다니거나 세를 몰래 받거나 하는 바람에 사기죄로 고소당했어요. 그리고 그 일로 남편에게서 이혼도 당했습니다. 신우이의 집은 나름대로 괜찮게 사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 그렇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본인을 스스로 시궁창에 쳐넣었으니 말이죠. 남편도 혼자 외롭게 늙어가고 있어요. 사업을 하겠다며 설치고 돌아다니다가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재산마저 다 잃고서는 작은 원룸에 살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딸아이 앞에 나타나서 제발 네 엄마한테 나 돈 좀 달라고 부탁 좀 해달라고 그렇게 징징거렸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60이 다 돼서 자식한테 그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리고 저는 그들이 전혀 불쌍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시어머니도 그럴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 인간들이 오히려 더 한심했으면 한심했지 말입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돈을 줘도 문제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게 뻔하거든요. 저와 딸아이는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를 한 번 더 하기는 했어요. 원래 살았던 집이 굉장히 큰 집이었는데 살다 보니 그렇게 큰 집이 조금 부담스럽고 어쩐지 무섭다 느껴져서 옮겼습니다. 물론 동네는 여전히 비싼 동네고 비싼 아파트이긴 하지만요. 아마 그 두 사람은 사는 내내 불행할 겁니다. 아마 그게 최고의 형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평생 가질 수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원래는 내 것이었어야 했는데 하는 삶.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저는 그거면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저와 딸아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보여줄 생각입니다. 더더욱 괴로워지라고 말이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업보라는 게 정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는 생각이 있다면 사람은 정말이지 착하게 살아야 한다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무언가를 바라고 그렇게 했던 건 아니었지만 그것 또한 돌아오는 걸로 생각합니다. 내일은 시어머니 제삿날이에요. 어머님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한가득 준비했습니다. 떠나보낸 지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많이 뵙고 싶어요. 그립고요. 내일도 한바탕 울겠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던데 더위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며칠 저는 숨이 붙어 있어서 억지로 살고 있는 기분입니다. 살 길을 아무리 찾아봐도 알 수가 없어요. 제 이야기라도 좀 들어주세요. 저는 아들 셋을 낳아서 그간 열심히 키워왔는데 큰아들은 아무래도 제가 혹독한 시집살이라며 처음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지 많이 응석을 받아줘가며 키웠습니다. 시어머니부터 다른 시댁 식구들도 무척 큰아들을 예뻐했고 어렵게 얻은 아이였기에 저도 당시 애착이 아주 컸어요. 그 뒤로 줄줄 아들들을 낳아서 모든 게 다 원만하게 풀리는 듯 했지만 아무래도 장남이란 자리에 대한 의미란 우리 집에서 매우 컸습니다. 그렇게 곱게 사랑받고 자란 대로 잘 자라줬으면 좋았을 텐데 세상 일은 제 마음 같지가 않잖아요. 특히나 자식은 왜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건지 의문일 정도입니다. 둘째와 셋째들은 크게 사랑을 많이 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서들 공부하고 문제없이 잘 사는데 그렇게 많이 아껴주고 사랑했던 큰아들은 어릴 때부터 바람 잘 날 일이 없어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너 내가 오늘 밥 제대로 채워놓으라 했니 안 했니? 시엄미 말이 우스워? 왜 또 밥이 이렇게 꺼슬꺼슬한 거야?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는 시댁살이도 많이 겪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보통 성격이 아니셨거든요. 하나라도 잘해내지 못하면 어찌나 구박을 해대시는지 그 구박에 매일 밤을 눈물로 적시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너 이렇게 일 못하는 애인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며느리로 들이지도 않았다. 아니, 한 번 가르친 건 바로바로 알아듣고 해야지. 도대체 몇 번을 말해 알아먹는 게야? 어? 멍청한 것도 정도가 있지. 어디서 이런 애를 데려왔어. 우리 집 개도 너보단 잘하겠다. 얼른 가서 빨래나 개와. 전 그 집안에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며느리인지 종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일을 해야 했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시어머니는 그렇게 호되게 혼을 내곤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좋게 말씀하셔도 될 걸 꼭 온갖 비하와 경멸을 담으셨죠. 그러던 어느 날 저도 어머니에게 반기를 든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날은 저도 시어머니의 못된 말들을 도저히 넘기고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니네 집에서 네가 교육을 제대로 받았으면 이런 일이 있겠니? 사돈은 대체 너한테 뭘 가르친 거니?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제 저 좀 그만 구박하세요. 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저만 보면 들들 볶지 못해서 안달이세요? 제가 이 집 종이에요? 며느리예요? 저 며느리고 그 이전에 사람이에요. 최소한 사람 대접은 해주셔야죠. 제가 이 집에서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제가 그렇게 어머니에게 두 눈 뜨고 할 말 다 했던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간 너무 서러웠던 건지 눈물을 줄줄 흘리며 할 말을 하는데 시어머니도 제가 그리 말하자 조금은 당황하는 눈치더라고요. 그때부턴 시어머니도 제 눈치를 보는 건지 조금 시집살이가 줄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히 큰애를 낳자마자 시집살이는 완전히 끊겼어요. 큰애가 아들이었거든요. 우리 영준이 무럭무럭 자라서 엄마 아빠한테 효도해라, 응? 아이고, 내 손주 이쁘기도 하지. 우리 아들은 할머니에게도 그렇고 저희에게도 그렇고 참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첫째가 원래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영준인 어렸을 땐 무척 똑똑한 편이었어요. 제가 다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한글을 쉽게 떼더라고요. 그러더니 책을 가져와선 혼자 읽어보고 저한테 옹알옹알 내용을 말해주기도 하고 주변 동네 어르신들도 그런 영준이가 똑똑해 보이셨는지 학자가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제가 봐도 영준인 조금 다른 아이들과는 달랐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영준이 커서 되게 큰 사람 될 것 같지 않아요? 큰 사람 되는 것도 좋은데 그냥 난 건강하게 자라기만 했으면 좋겠네.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됐지. 안 그래? 맞아요. 그건 그래요. 내가 또 욕심을 부렸네. 나도 우리 영준이가 그저 잘 자라주기만 하면 고마울 것 같네요. 지금 아직도 남편과 나눴던 이 대화가 떠오르곤 하는데요. 전 정말로 영준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걸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았고 그저 무럭무럭 어디 아프지 않고 이대로만 잘 자라줬으면 했어요. 하지만 이후로 저의 고생은 다른 단계로 넘어가서 계속 이어지는 듯 하더군요. 그냥 좀 고집이 세고 강단 있는 성격이라고 생각했는데 학교에 가서 또래들과 섞이게 되면서 비로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날 학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는지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단도리를 잘 했어야 했는데 기회를 놓친 것 같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준이 어머니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시죠? 알고 보니 선생님한테 걸려온 전화였는데 내용을 들어보니 우리 아들이 다른 아이를 때렸다는 것입니다. 네? 그게 무슨... 우리 영준이는 그럴 애가 아닌데... 제 말에 한숨을 푹 쉬시던 선생님은 망설이는 듯 말씀을 꺼내시는데 듣고 얼마나 하늘이 노랗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저기 어머니, 영준이가 때린 그 아이는 좀 전에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아주 크게 다쳤습니다. 얼른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저는 얼른 대충 챙겨 입고 병원으로 뛰어갔고 자초지종을 다 들어보니
우리 아들이 제대로 잘못을 저지르긴 했어요. 일단 사과를 하긴 했는데 아들은 전혀 잘못한 기색이 없는 거예요. 입 밖으로 내는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당장 조용히 하라고 저도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걔가 먼저 까불었어. 맞아도 당연하다고.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해? 너 어디서 그런 말을 하고 있어? 제가 야단쳤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아이의 부모님들은 우리 아들의 말을 듣고 얼굴이 벌겋게 변하셨어요. 결국 아이 엄마는 눈에 불을 켜고 우리 아이를 붙잡고 흔들더군요. 너 정말 제대로 혼나봐야겠구나. 우리 애 저러다 잘못되면 너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알겠어? 너무 놀라서 저도 떼놓으려던 차. 아무리 제 자식이지만 그때 같이 대드는 꼴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아줌마, 이거 나요. 자꾸 붙잡고 있으면 나도 경찰에 신고할 거야. 놓으라고. 뭐야? 이놈 자식이 너 진짜 안 되겠구나. 영준이 엄마, 당신 도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애가 저리 되냐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영준아, 손 놔. 손 떼라고. 저는 그 모습에 완전히 사색이 되어버렸고 겨우겨우 떼내었지만 결국 상대방 아이의 부모님을 더욱 노엽게 해버려서 문제가 매우 커지게 되었어요. 결국 이 일은 꽤 상당한 금액을 치르고 힘겹게 해결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자식이 죄를 저지르면 죄인은 부모가 되는 거라고. 제가 얼마나 상대방 부모에게 빌었는지 모르겠어요. 오죽하면 이런 말까지 했던 것 같아요. 만약 영준이가 또 사고를 친다면 제가 영준이 대신 깜빵에 들어가겠다고요. 그때 상대방 부모 쪽에서 제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그 말이 가슴에 남네요. 그건 됐고요. 당신 아들 교육 똑바로 시켜요. 내 보기엔 쟤 저러다 범죄자라도 될 듯 싶으니. 지금 저렇게 애들 패고 다니는데 머리 커지면 스스로 깜빵 가지 않겠어요? 같은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충고해 주는 겁니다. 그때 영준이 붙잡고 참 많이 울었어요. 영준아, 정말 왜 그러니? 엄마 마음 이렇게 아프게 할 거야? 우리 영준이 착하고 똑똑한 애잖아. 이런 애 아니잖아. 엄마, 알겠어요. 미안해요. 그만 울어요. 앞으로 친구 안 때리고 다닐게요. 부모는 자식 말이 거짓이든 뭐든 다 믿는다고 하죠. 저 역시 마음은 너무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좋아질 거라고 믿는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둘째와 셋째 아이들은 문제없이 잘 크고 있었고 큰애만 좀 별난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갈수록 이런 부분들은 해결되지 않은 채 큰아들은 사고를 치기에 급급했습니다. 학창시절 때에는 또래 애들을 때리고 다니더니 고등학교쯤 가서는 아예 공부를 하지 않겠다고 손을 놔버리는 것이었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저를 비롯하여 제 부모와는 말도 안 하려고 하는 아들을 붙잡고 사정사정을 했어요. 영준아, 아무리 그래도 고등학교는 나와야지.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고등학교 안 나온 애들도 세상에 많아요. 고등학교 꼭 나와야 사람 구실해요? 내 주변 형들은 안 나와도 잘만 살던데요? 네 주변 형들? 그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깡패 같은 애들 말하는 거니? 엄마, 네가 그리 되는 거 죽어도 못 본다. 제발,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엄마, 지겹지도 않으세요? 이제 나도 어느 정도 컸고 사리분별을 할 줄 알아요. 그러니 그만 징징거리시고 더 이상 내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아들의 말은 참 날카롭고 잔혹했어요. 당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학교도 멋대로 그만둬버리고 얼떨결에 군대까지 가버리더군요. 그럼 조금 달라질 줄 알았더니 제대 후 시간 좀 지나서도 갈수록 가족들과의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하는 것도 없이 용돈이나 갈취해가고 나중에는 거의 협박식으로 저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수십도 아니고 수백만 원이었어요. 기가 찼죠. 그 돈이 어딨다고. 아들은 저희 집 사정도 모르고 있었어요. 엄마, 나 돈 좀 줘. 이번에는 제대로 뭔가 해볼 거니까. 뭘 제대로 해보겠다는 건데.
너 저번에도 돈 타가더니 그냥 무슨 이상한 게임한다고 날려먹기나 하고. 아들아, 엄마가 너 돈 주는 기계니? 이제 정신 차릴 때도 됐잖아. 아, 그러니까 정신 차렸다고요. 아, 나 이번에는 내 친구처럼 장사할 거야. 술 장사. 포장마차 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 거라고요. 아, 내 친구 보니까 일도 별거 아니더만. 아무튼 돈 좀 줘봐요. 내가 수십 배로 불려서 갖다 줄 테니까. 아, 나중에 나한테 고맙다는 말이나 하지 말고요. 당시 저도 그닥 넉넉지 않은 상태에서 몸이 아픈 남편을 뒤로하고 식당에서 하루 12시간씩 일을 하고 있었어요. 몸은 죽어나지 그런 상황에서 철없는 말만 해대는 아들이 너무 속상했고 점점 화가 났어요. 결국 저도 못 참고 한마디 하게 되었습니다. 제발 네가 알아서 해. 엄마한테 의지하지 말고. 언제까지 엄마한테 돈만 타면서 살 거야? 너 밥벌이는 이제 네가 스스로 해야지. 진작이라도 아들을 때려서라도 혼냈어야 되었다고 생각하며 소리를 질렀는데요. 이미 그 타이밍도 늦었다는 것을 이 다음 아들의 행동에서 알게 되었어요. 대체 저는 그때 왜 바보같이 가만히 있었던 걸까요? 엄마, 내가 돈 달라 했잖아요. 그 돈 주는 게 그리 아까워요? 아니, 돈이 있으면서 왜 안 주냐고. 당신이 그러고도 엄마야? 나 싸질러 놓았으면 다냐고. 아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과 동시에 저한테 있는 대로 물건을 집어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욕짓거리를 하면서 분노를 못 이기는데 정말 뭐로 얻어맞은 듯한 큰 충격이 느껴지더군요. 언제 저렇게 괴물이 되어버린 건지, 저게 진정 내 배로 낳아서 키워 자라게 한 아들 녀석이 맞는 건지 화가 나다 못해 두렵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제 어미한테 저렇게 물건을 집어 던질 정도니 속은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었을까 비로소 조금씩 실감이 나기 시작했어요. 오빠, 미쳤어? 뭐 하는 거야? 형, 그만 못해? 니들은 다 신경 끄라고. 바로 뛰어나온 둘째와 셋째가 말려대기 시작했고 이성을 잃은 아들은 그대로 나가버렸어요. 간신히 뭔가에 얻어맞지 않은 채 아들이 던진 빈 김치통이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는 정도만으로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차라리 그때 제 얼굴이 어디에 맞기라도 했다면, 그때 제가 아들을 완전히 끊어내버렸다면, 그랬다면 아들이 조금이라도 변했을까요? 전 그날 너무 힘들어서 남편에게 털어놓았어요. 여보, 우리 아들 어떡해. 글쎄 그 녀석이. 아빠, 진짜 오빠 미쳤어요. 아까 엄마한테 물건을 던지더라니까요. 오빠 저러다 정말 폐륜화 되겠어요. 그러게 당신이 너무 우쭈쭈하면서 받아주니까 영준이 저 녀석이 그 모양이 된 거 아니야. 왜 이제 와서 나한테 그래? 그러니까 자식 교육 잘 시켰어야지. 뭐라고요? 자식 교육은 나만 했어요? 이게 다 내 탓이라고요? 그럼 당신 탓이지. 이게 내 탓이야? 나야 밖에서 돈 벌기 바쁜 사람이고 집안일을 하면서 집 굴러가는 거 보는 사람은 당신인데 그럼 당신이 똑바로 했어야지. 어머니랑 형님이 나보고 아들 못 낳는 건 사람도 아니라고 구박해댈 때 입 다물고 있었으면서 가문을 이어야 된다고 난리를 쳐놓고 애 키우는 데에는 쏙 빠져있던 사람이 나한테 그게 할 말이야? 가뜩이나 속상한 저에게 모든 화살을 돌리려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저도 곧바로 소리를 질러댔어요. 남편은 듣고 할 말이 없었는지 입을 다물더군요.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남편에게 분풀이를 해봤자 제 속만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멍들 뿐 아무것도 나아지는 게 없었어요. 남편은 뒤늦게 이빨 빠진 호랑이라도 돼버렸으니 아무런 의미가 없었지만 이제 막 으르렁거리며 커가는 아들이 저한테 했던 행동들이란 생각할수록 아찔하더군요. 그렇게 아들은 며칠째 연락을 끊고 안 들어오니 참 기가 막힌 인연이 부모와 자식이긴 한가 봅니다. 저한테 그렇게 물건을 집어던지고 욕을 해댄 아들이라고 해도 눈앞에서 안 보이니까 신경이 쓰이더군요. 일을 해도 손에 잡히지 않고 계속 한숨만 푹푹 쉬어가면서 걱정하던 차에 직장에서 나오니 앞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자세히 보고 깜짝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아들이 잔뜩 기죽은 얼굴로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에 저도 모르게 섬뜩한 기분이 들었던 걸 보니 그날의 충격이 여전히 가시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기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앞으로 찾아온 아들을 보니 그저 생전 처음으로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더군요. 어쨌든 내 품에서 키운 자식인데 내가 안고 가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저는 길게 할 말 없이 그냥 한마디만 할 뿐이었어요. 얼른 집으로 가서 밥 먹자. 그렇게 아들과는 더 이상 길게 말하지 않았고 제 뒤를 따라 들어온 아들을 보며 다른 아이들과 남편은 흠칫 놀라는 눈치였지만 이들도 며칠째 제 눈치만 보고 있던 터라 다들 모르는 척 있었어요. 그렇게 밥을 지어서 먹고 그냥 그렇게 덮고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들도 자기가 크게 잘못을 했다고 느꼈는지 조용히 움츠리고 들고 나가길 반복하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한창 흐르고 아들은 뭔가 한다면서 조금씩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하면서 돈을 버는 것 같더군요. 다른 아이들은 집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그런지 제각기 열심히 길을 찾아서 직장을 알아보는 등 어떻게든 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들 열심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집 분위기는 대강 자리를 잡아가는 듯 했어요. 남편도 건강을 회복해서 뒤늦게 조금씩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고 있었고요. 정말로 처음으로 마음이 너무나 평온했던 시기였어요. 저는 이 시기에 성당도 나가게 되었는데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신에게 지금의 이 시기를 조금 더 늘려달라고 기도드리기 위해서였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족 이대로만 화목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또 방탕해지지 않고 지금처럼 마음 잡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던 어느 날 영준이가 부끄러운 얼굴로 제게 흰 봉투를 건네주더라고요. 이게 뭐니? 얼마 못 넣었어. 그래도 내가 번 돈 엄마한테 조금이라도 주고 싶어서 엄마 목도리라도 하나 사. 세상에, 우리 아들 이제 철들었구나. 아들이 저에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봉투에 담아준 거예요. 얼마나 기뻤던지. 마치 돌아온 탕아를 맞이한 기분으로 전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죠. 아들이 제 눈물을 닦아주며 울지 말라 하는데도 자꾸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렇게 보낸 시간들은 결코 길지 않고 또다시 저에게는 어둠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이란 존재를 원망하게 된 시기였어요. 아들이 다시 저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한동안 숨죽여 지내며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용돈도 주더니 저에게 믿을 수 없는 액수를 요구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들아, 네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건 알겠지만 그 돈이 네 말처럼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돈이 아니야. 엄마가 지원해주는데도 한계가 있어. 정하고 싶으면 너가 좀 더 일하고 돈을 모아서 사업을 해봐라. 그러나 아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고 계속 저를 조르는 것이었어요. 엄마, 나 이번에 진짜 열심히 했잖아.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 해봤는데 진짜 이 길밖에 없어. 더군다나 학교도 졸업 못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르바이트뿐이라 돈을 모으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럼 언제 이 기회가 올지도 모르고. 엄마, 나 이번에 진심이야. 다신 엄마 아빠 속썩이는 일도 없을 거고 이번에 정말 열심히 해서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성공이란 걸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주면 안 될까? 여기서 제가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되는데 자기 동생들은 하나같이 대학도 나오고 제법 직장을 잘 갖춘 편이지만 장남이라고 귀하게 큰 녀석이 아직도 변변찮게 내세울 경력 없이 저를 떠도는 걸 보니 속이 상하더군요. 그러면서 아들이 계속 저를 조르는데 뒤이어 하는 말을 들으니 저도 결국 손발 들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내가 제대로 이 사업 키워볼게. 민준이랑 수진이도 나한테 투자해준다고 하더라고.
엄마가 나이가 들어서 모르나 본데 한창 젊은 걔네들이 봐도 솔깃한 얘기니까 돈을 주지 않았겠어? 엄마만 더 보태주면 돼. 제발 부탁이야, 어? 제가 모르는 사이 동생들에게까지 투자금을 받았다는데 그냥 제 오빠가 안 돼 보여서 준 건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다 같이 한번 이렇게 몰아줘 보자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왜냐면 아들의 나이는 또래에 한창 취업해서 돈을 버는 아이들에 비해서도 늦은 편이었고 여러모로 저도 조바심이 났으니까요. 내가 기력이 될 때 하자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이것저것 다 끌어모으고 받아와서 크게 보태주었어요. 그렇게 해서 경가를 기다리고 있던 차에 딸아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저를 부르더군요. 어쩐지 그날따라 딸아이 안색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엄마, 혹시 오빠 돈 줬어? 왜, 문제 있니? 너도 영준이한테 줬다며. 그런데 그 말을 듣더니 딸아이가 한숨을 푹푹 쉬면서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엄마, 내가 요 며칠 출장 가서 자세히 이야기 못했는데 오빠 사업하는 거 영 수상해. 그래서 사실 나도 걱정이 많아. 이번엔 그냥 어쩔 수 없이 오빠 잔소리 듣기 싫어서 나도 해준 거야. 거의 협박하듯이 달라고 하는데 어떡해. 그래도 엄마까지는 주지 말지 그랬어. 아, 내가 엄마한테 미리 말해줄 걸 그랬다. 나도 생각이 없었네. 알고 보니 동생들이 투자 개념으로 준 게 아니라 하도 안다라는 제 오빠 소리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준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니더라고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렇게 다 끌어서 큰 금액을 줘도 되었는지 걱정이 되고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영준인 요즘 술 먹고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저녁 들어온 아들을 재촉하게 되었어요. 영준아, 너 사업 어떻게 돼가는 거냐? 잘 되어가고 있어요. 정말? 정말인 거니? 그렇다니까요. 근데 너 왜 요즘 왜 이렇게 술을 마시니? 뭐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게 있으면 엄마한테 말을 해봐. 아, 엄마, 사업이 쉬운 줄 알아? 닥달 좀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 왜 이리 말이 많아? 엄마, 그 돈 좀 줬다고 생색이라도 내고 싶은 거야? 뭐? 너 이놈 자식이 엄마한테 뭐라고? 너 이제 위아래도 없는 거야? 네 엄마한테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아, 그니까 그 입 좀 다물라고. 듣기 싫으니까.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너무도 충격적이었어요. 절 더 이상 엄마로 보지 않는 것 같았고 대하지도 않았죠. 그저 밥해주는 아줌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다음 이어지는 아들의 말에 저는 그만 손을 들고 말았어요. 암튼 늙으면 말이 많아져. 저는 분노하며 아들에게 왜 이리 변했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대체 왜 이리 변해 엄마를 속상하게 하는 거냐고, 이제 좀 정신 차릴 때가 되지 않았냐고요. 근데 그마저도 아들은 듣기 싫었는지 제 앞에서 대놓고 길을 막더니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전 아들이 나가자마자 그 자리에서 쓰러져 앉았어요. 그리고 바닥을 치며 오열했죠. 모든 게 정말 제 잘못 같기도 했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내가 정말 부모로서 교육을 잘못시킨 건지 자책감도 들고 후회스럽기도 했어요. 자식이 박은 대못은 그렇게 제 가슴을 후비고 또 후볐고 며칠 내내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한참을 끙끙 앓아야 했죠. 그나마 유일하게 위안이 되는 작은 딸이 저에게 와 죽도 떠먹여주고 약도 챙겨준 덕분에 침대에서 조금씩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 이제 오빠는 가슴에서 지우자. 나도 오빠는 포기했어. 엄마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은 나도 오빠로 받아들이기 싫어. 딸은 저리 말하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하지만 그게 쉽나요? 딸에겐 오빠이지만 제겐 자식인데. 차마 아들에게 인연 끊자는 소리는 못 나오더군요.
아들은 제가 침대에서 끙끙 앓는 동안에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고 뺀질나게 밖으로 드나들었어요. 그것도 가만 보면 꼭 밤에만 나갔어요. 그게 좀 이상했죠. 자기 딴엔 밤에 일이 많다 어쩐다 하는데 사실 일이라는 게 어떻게 밤에만 있을 수 있나요? 아무래도 아들 행동이 의심스러워서 딸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엄마,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오빠 확실히 이상해. 막내 생각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오빠를 한번 미행해보면 어떨까? 미행? 오빠 성격에 순순히 무슨 회사 차려 일하는진 절대 말 안 해줄 거고 우리가 미행해서 알아내는 수밖에 없잖아. 딸이 제안한 미행이라는 게 마음에 걸리긴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부모가 자식을 미행한다는 게 좀 그렇더군요.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이상 저도 결정은 내려야 했어요. 그래서 며칠을 고민하다가 그러자 하고 딸과 함께 영준이의 뒤를 몰래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미행을 하는 내내 얼마나 가슴이 졸이던지 가면서 중간중간 딸의 손을 잡고 몇 번을 심호흡해야 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아들이 게임방이나 이런 곳에 갈까봐 내심 걱정했는데 다행히 아들은 멀쩡한 건물로 들어가더라고요. 하지만 이어지는 딸의 말에 저는 그만 몸이 굳고 말았어요. 엄마, 불이 왜 안 켜지지? 오빠 들어간 지 한참 됐는데 건물 전체가 컴컴하잖아. 이상해.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떤 직감이 들어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정신없이 비상계단을 뛰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딸도 절 부르며 급하게 제 뒤를 따랐고요. 그 후 제 눈에 보이는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기 그지없었어요. 깡패같이 생긴 두 사람이 어떤 문 앞을 가로막고 있었고 그 사이로 반짝거리는 기계 불빛들이 보였는데 딱 봐도 여긴 노름질을 하는 곳이었죠. 기막힌 건 그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절 아는 체 하더랍니다. 영준이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창희인데 기억 못 하시나? 예전에 영준이 중학교 때 같이 어울렸던 동네 형이에요. 예전에 어머님 집도 몇 번 갔는데. 영준이, 지금 여기 있니? 네. 근데 어머님 출입은 안 되고요. 능청스럽게 웃으며 제게 말하는 그 영준이 형이란 놈은 한창 영준이에게 술, 담배를 가르쳤던 놈이었어요. 전 그놈 말을 깡그리 무시하고 아들을 찾아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들은 제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역시나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면서 노름질을 해대고 있었습니다. 옆에 여자까지 끼고서요. 어찌나 분이 나던지 저는 그 순간 아들의 멱살을 잡아 바닥으로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엄마, 이게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긴 이놈아. 너 이러려고 나한테 돈 탄 거야? 그 큰 돈을 빌린 거냐고. 너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긴 아니? 너희 엄마 아빠가 피땀 흘려 번 돈이야. 너네 먹여 살리겠다고 굶어가며 번 돈이라고. 하지만 이후로 하는 아들의 말에 저는 그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온통 앞이 어질어질했어요. 처음엔 제가 나타나자 당황하는 것 같더니 이내 당당한 태도로 말하더군요. 아이씨, 아니 그래서 어쩌라고. 이것도 사업이야, 도박 사업. 그리고 나 지금 돈 좀 따고 있다고. 엄마 때문에 이번 판에 돈 잃게 생겼잖아. 솔직히 엄마가 해준 그 돈으론 부족해. 엄마, 돈 좀 더 없어? 좀만 더 써라, 엄마. 내가 진짜 호강하게 해줄게, 어? 엄마 돈 더 있는 거 알아. 도박도 잘만 하면 다 돈이 돼요. 아들은 도박 중독이었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있자니 차라리 남이 낫지. 어쩌자고 내가 이런 것을 아들이라고 키워놓은 것일까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잠도 못 자고 갱년기가 넘어 여기저기 아픈 것을 참고 엄마가 오가면서 돈을 벌고 있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참다 못해 아들의 멱살을 잡으며 소리를 내질렀어요. 못 줘. 지금 니놈 새끼 도박하는데 돈을 대라는 거야? 너 정신이 있는 놈이냐? 어쩌다 이렇게 됐어. 어쩌다.
정말 싫다. 엄마, 그렇게 징징대는 거 듣기 싫어 죽겠어. 그런 것도 못 해주면서 무슨 엄마야? 다 필요 없고, 엄마 돈 못 해주면 나 엄마 자식 안 해. 됐지? 뭐? 너무나 한이 맺히고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아들은 믿을 수 없는 말을 저에게 내질렀습니다. 내뱉은 말 하나하나마다 제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고 휘둘러대는 양 얼마나 무자비하게 퍼붓던지 아들은 그 길로 짐을 싸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무려 몇 년이나 종족을 감췄고 저는 이게 불행 중 다행인지 다행 중 불행인 건지 도저히 결론이 안 나는 상태로 산 손장처럼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그렇게 거의 빼앗기듯 내버린 돈들도 아찔할 정도로 컸고 거기다 연을 끊고 나가버린 셈이라 정말 모든 게 허망해졌어요. 점점 우울감이 심해지더군요. 남편과 남은 아이들은 저를 위로해주기도 했으나 저에겐 낙이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아들은 정말 조금의 연락도 없었고 겉으로 알 수도 없었는데요. 그렇게 2년 가까이 지내다 보니 가끔씩 꿈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 것이 정말 마음이 아프더군요. 다 내 잘못이고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건데 아들을 너무 압박하면서 내쫓은 건 아닌지 매번 다방면에서 후회를 하며 살아가게 되었어요. 남은 애들이라도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차마 큰아들에 대한 아픔과 그리움은 아이들에게 입도 열지 못한 채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고 직장에서 전화를 받은 저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달달 떨렸어요. 속 한 번 썩인 적 없이 유순하게 잘 자라와준 우리 둘째 아들이 사채업자에게 끌려갔다는 무서운 전화를 받게 된 것이었어요. 너무 당황하고 울음이 막 올라와서 어쩌지를 못하고 있는데 전화기 속 무서운 남자는 계속해서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말한 대로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오늘로 당신 아들 정민주는 못 보게 될 거야. 언제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사채를 썼던 건지 어쩜 제 자식들은 하나같이 다 이렇게 부모 속을 다 쥐어뜯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 싶어 정말 애끓는 마음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살려달라는 아들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그 시간은 가히 지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한테 말이라도 했으면 조금이나마 제 노후 자금을 털어서 보태주었을 텐데 말입니다. 일단은 전화를 끊고 둘째 며느리와 셋째 딸에게도 다급히 전화를 했지만 다들 통화 중이더라고요. 이런 날 태평하게 낚시나 하러 나간 남편도 마찬가지로 무슨 통화를 그렇게 오래 하는 건지 계속 통화 중으로만 나왔습니다. 정말 사람 미치겠더군요. 전화기 속 남자는 계속 시간을 정해두고 저보고 오라는 말만 해댈 뿐이어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눈물이 나오는 것을 참고 그 길로 나가서 돈을 찾았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비밀스레 묶어두었던 돈인데 정말 방법이 없고 아들을 살려야 하는데 어쩌겠나요. 이상하게 그 순간에는 말 그대로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그들이 말해둔 약속 장소는 저희 집에서 조금 떨어진 역이었고 안내해준 인상착의의 사람이 나타나더니 저인지 확인하고 날카롭게 돈을 뺏어가더군요. 생전 처음 겪어보는 황망하고 무서운 경험이었어요. 저기요. 우리 아들은요? 아들 어디 있는지도 알려주셔야죠. 아들 연락처를 임시로 만들어 두었으니 그리 연락해서 만나쇼. 참 어지간히도 경찰에 잡히지 않으려고 이런 명목까지 다 만드는구나 싶어서 곧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허나 또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 기다리고 있던지 그 번호도 없는 번호라는 것이었어요. 그때 딸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어떡하면 좋으니? 어떡하면 좋아? 무슨 일인데 그래, 엄마? 우리 아들, 민준이가 글쎄 납치를 당했다. 뭐라고? 딸은 제 이야기를 좀 듣다가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자고 했고
저는 결국 돈까지 뺏기고 아들도 못 본 상황에 경찰에 신고를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족들 한둘씩 연락이 되어서 다들 같이 찾아주었는데요. 그 와중에 충격적인 사실은 얼마 안 있어 둘째 아들이 나타난 것이었어요. 보자마자 기절할 것 같아서 저는 그대로 아들을 붙잡고 오열할 듯 울었습니다. 민준아, 어디 있었어? 몸은 괜찮니? 엄마, 대체 무슨 말이야? 나는 오늘 직장에 있었어.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어? 아니, 분명 너가 납치돼서 돈을 입금하라고. 저는 완전히 기운이 빠져서 그대로 스르르 주저앉아 버렸어요. 내용을 다 맞춰보자니 제가 겪었던 일은 마치 꿈과도 같은 보이스피싱 사태였던 것입니다. 이런 일에 걸려드는 사람은 다 어딘가 모자란가 보다 하고 뉴스를 넘겼었는데 그 꼴을 제가 당하다니요. 그 짧은 시간 동안 피 끊는 듯 애를 태웠던 것하며 저로서 결코 적게 느껴지지 않는 노후 자금까지 송두리 뺏겨버리게 된 것이었어요. 이성을 잃어버린 저를 대신해서 가족들이 모두 신고 절차를 해주고 발빠르게 움직였지만 돌아오는 말은 절망적이었어요. 엄마, 이런 케이스는 흔하고 잡기 힘들다나 봐. 대부분 해외에 있어서 찾기도 힘들고 그저 돈 잃은 거 그냥 억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 엄마, 너무 자책하지 마. 엄마 잃은 돈은 우리가 조금씩 채워줄게. 맞아, 엄마. 너무 상심하지 마. 원래 나쁜 놈들이 작정하고 사기치면 속게 되어 있어. 딸과 아들이 그 말을 하면서 제가 안타까웠는지 저를 같이 안아주면서 엉엉 울더라고요. 그저 둘째 아들에게 정말로 그런 큰일이 생기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고 여겨야 하는 것인지 참으로 살맛나지 않은 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완전히 절망하라는 법은 없는 건지 한 달쯤 지나서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보통 이런 케이스는 돈을 다 써버리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다 돌려받을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딸이 말해주었지만 당시 모든 울분과 분노가 거기에 가득 몰려 있었기에 그저 모든 벌을 세게 받게 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비로소 잡혔다는 연락이 왔으니 마음에 칼을 갈면서 전화를 계속 이어갔는데요. 그런데 경찰이 저에게 알려준 보이스피싱 범인에 대한 신원 내용을 듣고 저는 전화를 끊을 수도 계속 받을 수도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차라리 이 자리에서 그냥 모든 게 끝나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이런 상황까지 가버리게 된 이유는 바로 그 범인이 제 큰아들이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이라고요? 뭔가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제 아들 이름은 정영준이에요. 영준. 맞아요? 네, 맞습니다. 어머님, 일단 경찰서로 오시죠. 몇 번이나 물었지만 똑같은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고 저는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한 채 기어가듯이 경찰서에 가서 그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봐도 제 아들이 맞았으며 몇 년 못 본 새에 인상도 상당히 변해 있었고 체격도 달라졌고 저를 보자마자 원망 섞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네가 어떻게 부모한테, 네가 어떻게... 아들은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뭐가 그렇게 제가 미운 건지 분노와 원망이 깃들어진 시선을 저에게 계속 보내고 있더군요. 이렇게 된 상황조차 제가 야속하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도대체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것일까요? 저는 그만 털썩 주저앉았고 혼란스러워하는 차에 경찰은 저에게 냉정하게 이 상황을 설명해 주시더군요. 친족상 도래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가족 간에 벌어진 이런 재산 관련 사건들은 처벌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꼭 벌을 해야겠다면 별도로 고소를 해야 본격적으로 절차가 이뤄질 수 있다고 하는데 듣는 내내 정신줄을 잡고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결국 저 혼자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다른 아이들에겐 이야기를 못하고 남편을 불렀어요. 고소해. 난 저 녀석 절대로 용서 못해. 어디에 할 짓이 없어 부모를 협박해. 저런 파렴치한 놈은 사회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고. 여보, 저 개만도 못한 자식. 저런 놈은 언제고 돈 때문에 지 부모도 죽일 놈이야. 남편은 화를 주체할 수 없어 했고 전 그저 멍하니 남편을 쳐다보았어요. 그 와중에도 아들은 저희에게 그 어떤 용서도 빌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저를 물끄러미 응시하던 아들의 눈이 자꾸 떠올라서 차마 그런 결정을 쉽게 낼 수가 없었어요. 어떤 어머니가 자식을 쉽게 고소할 수 있겠어요. 그런 장소에서 둘이 만나게 된 것도 기가 막힌데 말입니다. 결국 그렇게 유아무야 상황은 넘어가게 되었고 그저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안고 가는 형태로 마무리되어 버렸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별 방법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저는 정말 돈도 무엇도 없고 이런 상황을 한 둘째 아들과 셋째 딸마저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저는 지금 이때껏 무엇을 위해 살아왔으며 뭘 그렇게 잘못한 것일까요? 자식들에게 다 외면당하고 남편마저 대책 없는 여자라며 저를 비난해댑니다. 정말 매 순간 눈물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버티고 서 있기 힘듭니다. 저에게도 살 길이라는 게 있을까요?